혹시 사자 대 호랑이 뭐 이런 대결놀이 좋아하시나요? 브랜드 세계에서도 그런 라이벌 구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는 한쪽이 완전히 이겨버린 모양이지만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이키 대 아디다스 어떤 브랜드 더 좋아하시나요? 1960년대 일본을 넘어서 세계로 유명세를 얻고 있던 오니치카 타이거, 그리고 그 오니치카 타이거의 제품을 미국에 납품하던 브랜드 블루리본 스포츠, 이 둘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인데요. 나이키의 설립자 둘은 육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이야 나이키가 최고라고 하지만 나이키가 탄생하던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패권자는 아디다스였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키는 어떻게 아디다스를 이겼을까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로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우시는 브랜드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로고기도 하고요. 나이키의 탄생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가 나이키로 독립하면서 설립자 필 나이트는 로고 디자인을 위해 캐롤린 데이비슨을 찾아갔습니다. 캐롤린 데이비슨은 당시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그래픽 디자인 학생이었는데요. 설립자 필 나이트는 회계사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의실 밖에서 캐롤린 데이비슨이 포스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녀에게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게 된 거죠. 이때 필 나이트가 주문하길 동적인 느낌이 들지만 아디다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 결과로 지금의 스우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시급 $2, 작업시간 17시간 30분. 그렇게 단돈 $35에 전설적인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스우시가 의미하는 건 선수들이 가속도를 얻는 육상 트랙의 코너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필 나이트는 처음에 이 로고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품을 빨리 생산해야 했고 공장에 로고를 전달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로고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디자인은 대성공이었고 캐롤린 데이비스는 약 12년 후인 1983년에 스우시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와 나이키 주식 500주를 받았죠. 이렇게 로고까지 완성되면서 나이키는 이제 완전한 브랜드가 됐는데요.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이긴 데는 달리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1971년 블루리본 스포츠가 기존에 납품하던 오니치카 타이거와의 계약을 끝내고 나이키로 독립했을 때 스포츠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군림하던 브랜드는 아디다스였어요. 당시 아디다스는 전 세계 스포츠 신발 시장을 주도했고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제품으로 유명했죠. 아디다스는 이 고품질 제품들을 엘리트 선수들과 연계해서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이키는 육상 선수 출신의 필 나이트와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의 운영으로 달리기 선수들을 위한 제품들을 다루느라 진입해 있는 시장의 규모 자체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달리기는 보통 건강을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엔 건강을 위해 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운동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로 달리기를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나이키는 일부 육상 선수들만 타겟하는 브랜드였다는 거죠. 이 새로운 브랜드로서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디다스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점이 찾아옵니다. 미국 내에서 달리기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미국의 프랭크 쇼터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미국인들이 달리기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이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해인 1977년 제임스 픽스라는 사람이 달리기의 정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달리기의 정석은 당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달리기 스포츠의 대중화, 운동과 건강의 이로운 관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린 도서인데요. 덕분에 미국 내 달리기 붐이 정점을 찍었죠. 나이키는 웃었겠죠. 그리고 나이키는 이런 조깅 붐을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원래 창립자 둘이 육상에 관련이 있기도 했고 공동 창립자인 빌 바우어만은 1967년 책 조깅을 출간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이키는 조깅 붐을 이용해서 많은 조깅화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반면 아디다스는 고품질 제품, 엘리트 선수들을 타겟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죠. 아디다스는 조깅의 힘을 잘 몰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깅에 대해 무관심하며 느슨한 태도를 보였죠. 스포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와중 나이키는 1978년에 발명가 프랭크 루디와 협력해서 에어 쿠셔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루디는 원래 항공 우주 엔지니어로 압축 공기를 이용한 쿠셔닝 시스템을
운동화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요. 운동화의 충격 흡수 능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나이키는 이 기술을 도입한 첫 번째 제품인 테일윈드를 1979년 뉴욕 마라톤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테일윈드는 밑창에 공기 주머니를 삽입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러너들에게 더 큰 편안함을 제공했는데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냈죠. 그리고 이어서 아디다스가 다시 한번 실수하는데요. 나이키는 이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1984년 나이키는 당시 NBA에 막 입성한 신인 마이클 조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조던은 원래 아디다스와 계약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아디다스는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반면 나이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연간 50만 달러와 그의 이름을 딴 신발 라인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약속대로 조던을 위해 에어 조던 1을 디자인했습니다. 농구와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온 제품이죠. 빨강, 검정, 흰색의 독특한 색상 조합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NBA의 유니폼 규정이 깐깐해서 신발의 경우 이 색깔을 2가지 이하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흰 신발을 신었는데요. 그러니까 조던은 이 신발을 신고 경기할 때마다 규정을 어겨서 NBA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죠. 그리고 나이키는 놓치지 않고 이걸 또 마케팅 기회로 삼아서 에어 조던을 금지된 신발이라는 이미지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에어 조던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자 스포츠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됐죠. 이렇게 나이키는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런데 1980년대 초반 나이키는 리복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리복은 1980년대 초반에 에어로빅 운동화를 출시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특히 여성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 운동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면 나이키는 주로 남성 운동선수와 관련된 제품에 집중하면서 여성 소비자 시장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죠. 그리고 1980년대는 피트니스 붐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에어로빅과 같은 피트니스 운동이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익숙하지 않나요? 달리기에 소홀했던 아디다스와 충실했던 나이키가 떠오르는데요. 나이키는 아디다스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리복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선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나이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죠. 그래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한 광고 대행사와 계약합니다. 위든 플러스 케네디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의 창립자 댄 위든이 나이키의 슬로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슬로건, 여기엔 한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며 생긴 일화가 엮여 있는데요. 1976년 유타주에서 강도로 2사람을 살해한 사형수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10년 만에 사형 제도가 부활한 상태로 게리 길모어가 10년 만에 이뤄지는 첫 사형수였어요. 그리고 아까 1977년이 나이키에게 특별한 해라고 했잖아요. 게리 길모어가 사형당한 날짜가 바로 1977년 1월 17일이거든요. 게리 길모어는 처형 직전 유언으로 Let's do it 이라고 외쳤고 Let's do it은 한동안 미국에서 밈처럼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뒤인 1988년 나이키의 광고를 기획하던 댄 위든의 머릿속에 이 유언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변형시켜서 Just do it 이라는 문구가 탄생하게 됐고 이 문구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운동화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10년 뒤엔 43%까지 상승하게 됐어요.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은 약 8억 달러에서 92억 달러로 성장했고요. 이 기세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완전히 넘어서게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압도적으로 스포츠 시장 1위에 올라서게 되죠. 하지만 요즘은 나이키가 옛날만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주가는 몇 년 새 거의 반토막이 났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달리기 종목에서 금메달 선수 중 나이키 후원을 받는 선수가 17명, 나머지 브랜드가 5명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나머지 브랜드에서 12명, 나이키에서 10명으로 이제 나이키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선수들 기량 차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정말 아닌 게요. 원래 다른 브랜드들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도 못 따니까 이 로고를 가리는 조건으로 나이키 신발을 신게 해줬을 정도로 나이키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게 따라잡힌 거죠. 심지어 최근엔 호카, 룰루레몬 등과 같은 브랜드들이 스포츠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으로 나이키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디다스가 나이키에게 1위를 뺏겼고 나이키도 방심해서 리복에게 밀릴 뻔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정말 영원한 1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왠지 저도 최근에 런닝화를 구매하는데 호카 쪽으로 눈길이 가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이키가 여전히 옛날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나이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뤄봤는데요. 나이키의 탄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이키의 탄생 블루리본 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이키였습니다.